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텐션당 김준현입니다. 텐션이 좀 늘어지는데요? 좀 제가 좀 그래요. 자학으로 팽팽하게 있어야 되는데 네. 약간 피자치즈처럼 약간 늘어져 있는 게 저의 텐션이기 때문에 각자 고유한 텐션이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리려고. 그러네요. 반드시 텐션이라고 이렇게 팽팽한 그렇죠. 텐션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약간 좀 느슨한 게 저의 텐션입니다. 또 이렇게 당겨주면 또 팽팽해지고. 안 당겨요? 이 상태로 있을래? 좀 당겨주세요. 안 싫어.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텐션하면 또 이 두 편의 영화가 생각나지 않나 해서 오늘 한번 모아봤고요. 네. 김병호 감독은 지금 장편 영화를 두 편밖에 내놓지 않은 신인급의 감독이지만 어떤 확고한 자기 세계를 한국 영화에서 보여준 것 같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편을 저희가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타이틀도 한번 그렇게 붙여봤어요. 김병호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 네. 저는 더 테러 라이브를 극장에서 봤던 게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고요. 극장에서 앉아 있는 내내 너무 힘들었습니다. 쪼이는 느낌. 텐션이 정말 어마어마했고요. 그래서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이 감독은 다음 영화를 어떻게 만들려고 이렇게 데뷔작부터 이렇게 텐션 가득한 영화를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영화도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제 김병호 감독의 영화를 보면서 예를 들면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영화라고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병호 감독 영화가 한국 영화계에서 굉장히 개성 있는 그러면서도 이렇게 갖고 있는 재능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흔히 발견되지 않는 재능이라는 측면에서도 더 신선하고 귀하게 느껴진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Alright, go get it myself.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두 영화는 러닝타임은 두 영화가 한 30분 정도 차이가 나지만 그야말로 한 호흡의 영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중간에 동력을 한번 꺼뜨리면 영화가 주저앉을 것 같은 영화. 근데 그 꺼뜨리지 않고 끝까지 동력을 계속 엑셀러레이터만 밟아가고 브레이크는 전혀 밟지 않는 영화처럼 네. 그런 압박감이 굉장하죠. RPM이 무지무지한. 맞아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영화를 지금 뭐 두 편밖에 안 되지만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공통점 같은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사실상 그 주인공 특정 한두 명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몰고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주인공은 자기의 뭐 전처나 아내가 있는데 그걸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은 얼굴이 나오지 않는다든지 지수라는 이름을 그쵸. 같이 쓴다든지.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이 두 영화 모두 주인공이 있고 상대 어떤 그 배역이 있는데 이 배역이 거의 계속 교신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종반부에서 만난다든지 네. 이런 구성들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밀폐된 곳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감독님이 그런 인터뷰 하셨더라고요. 네. 다음에는 야외에서 찍을 생각 없냐 그랬더니 싫다 나는 야외가 싫고 실내에서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를 찍을 수 있는 게 좋다. 스튜디오 촬영이 훨씬 나는 체질이 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다음 작품도 밀폐된 공간에서 찍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세트 위주의 그런 영화들을 찍게 되는 건데 그 말인즉슨 영화를 굉장히 인공적인 환경 속에서 원하는 테크닉과 트릭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영화를 쓴다는 굉장히 장르적인 어떤 특성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네.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캐릭터보다 사건들이 더 중요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도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사건이 터져서 네. 계속 그 사건들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 속도감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번에 두 편 다시 보면서 느꼈던 게 이 두 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굉장히 히치콕적인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히치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사건이 터지고 사건 때문에 오해받거나 누명을 쓰거나 위기에 처해 있는 남자를 그리고 있고요. 특히 PMC 더벅 같은 경우에는 영화 이창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계속 다리 한쪽을 못 쓰고 계속 교신을 통해서 뭔가 바라보는 걸로 사건을 해결하는 주인공의 역할 같은 거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마 히치콕적인 그런 인물들에 약간 매료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제 그런 측면이 있을 거고 오히려 약간의 다른 점도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히치콕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터질까 말까 할 때 그 사건이 안 터지게 함으로써 그 동력을 다음으로 이어가는 네. 우리가 보통 맥거핀이라고 말을 하는 그런 방식들을 많이 쓰는데 이 감독의 경우는 저 사건이 터질까 안 터질까 막 우리는 이렇게 두근두근 하고 있는데 결국 터뜨려서 말하자면 쾌감을 주거나 아니면 거기서 어떤 동력을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이어가게 되는 그런 네. 방식을 쓰기 때문에 이런 건 또 약간 그렇죠. 히치콕하고 다르기도 해요. 일단 터트려 놓고 그 뒤를 수습하는 그런 사건을 만들어내는 영화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고 싶은 걸 보여주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쨌건 이렇게 두 편의 김병호 감독의 굉장히 화끈한 그리고 강렬한 영화들 지금부터 달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어제 또 제가 일본 브리핑을 위해서
심도 있는 리서치를 해봤고요. 제가 또 R&D 출신이잖아요. 네네. 리서치 앤 네. 디벨롭먼트를 많이 하는 처음 들어요. 그래요? 네. 디벨롭먼트 네. 많이 했어요 제가. 네네. 그래서 텐션을 생각하다가 음. 이 영화 텐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라는 생각해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네. 그 전에 재밌는 요소가 있더라고요. 이 감독님이 하정우 배우와 이제 두 편의 그 영화를 같이 찍었잖아요. 첫 번째 영화를 찍을 때 더 테러 라이브는 혼자 계속 달려하는 영화니까 이 배우가 어떤 심리적인 그 상태를 겪는지를 좀 설명해주고 싶어가지고 네. 감독님이 직접 그래프를 그렸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 윤영화라는 사람이 어떤 심리적인 굴곡을 거쳐서 마지막에 이르는지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하정우 배우가 그 그래프를 통해서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를 알게 되면서 굉장히 연기에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그래프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어떤 잡지에 이 앞부분만 공개가 돼 있어서 제가 네네. 좀 같이 그려봤는데요. 네. 내용도 있는데 내용을 일단 제가 생략을 했고 네. 중요한 것은 씬별로 이 윤영화라는 사람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심리적인 굴곡을 통해서 변해가는가를 이 그래프를 딱 보여주는데 폭발 그리고 약간 가라앉았다가 다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그런 상태 같은 것들 그래프를 보여주니까 굉장히 저는 잘 보이더라고요. 이 질주 본능을 자극하는 이 김병호 감독 특징의 어떤 그 텐션 이것들 그래프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텐션 생각을 그래프. 해가지고 텐션 그래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엔 더 테러 라이브의 텐션 그래프입니다. 일단 시작하자마자 5분 40초 만에 마포대교가 폭파됩니다. 그래서 텐션이 엄청 올라가죠.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 거치는데 텐션이 한 7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텐션이 유지가 되고 심지어 마지막 엔딩에 이르러서까지 사건이 어떻게 끝나는지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네. 텐션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텐션이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본 영화에서 가장 텐션이 높은 영화가 바로 김병호 감독의 영화이고 김병호 감독의 두 편의 영화 중에서도 더 테러 라이브의 그렇죠. 텐션은 정말 저세상 텐션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준비해봤고요. 네. 다음으로는 PMC 더 벙커의 텐션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네. PMC 더 벙커의 텐션 그래프는 약간 낮습니다. 낮긴 합니다. 일단 시작하자마자 인물들을 소개하고 작전을 소개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더 테러 라이브보다는 텐션이 낮습니다. 인물이 더 낮다가 많고요. 네, 그래서 굴곡이 좀 있는데 저한테는 이 영화에서는 더 테러 라이브와는 달리 플래시백이나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에서 약간 텐션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이승민 씨와 하정우 씨가 만나는 장면서부터 그래서 마지막에는 약간 텐션이 오락가락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편의 영화의 텐션을 한번 그래프를 같이 비교해봤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겹쳐서. 네. 이렇게 보니까 네. 어쩌면 김병호 감독이 두 편의 영화를 만들면서 지향점이 참 달랐구나. 네. 일단 더 테러 라이브는 처음에 폭발시켜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텐션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두 번째인 PMC 더 벙커의 경우에서는 텐션을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밀당을 하는 그런 느낌의 액션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텐션이 꼭 높다고 좋은 영화가 아니고 그럼요. 네. 텐션이 낮다고 나쁜 영화가 아니듯이 어쩌면 이 텐션 그래프를 통해서 감독이 원했던 두 개의 장르의 다른 영화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또 더 테러 라이브는 단독 주인공이고 네. PMC는 주인공이 두 사람인 것하고 관련도 있을 거고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앞 영화는 러닝 타임이 한 1시간 반, 뒤에 영화는 2시간 이렇게 차이가 생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영화를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고 또 하나 네. 이야기를 만들거나 영화를 만들거나 뭐 소설을 쓰신 분들은 어쩌면 이런 텐션 혹은 이야기의 밀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가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혁 작가님 소설 쓸 때 그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저 많이 그리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어디에서 텐션을 올려야 되느냐를 이제 많이 염두에 두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텐션 그래프가 아니라 재미 그래프, 웃음 그래프, 농담 그래프입니다. 어디에서 농담을 칠 것인가 말 것인가. 저의 소설의 텐션은 아마 5 정도에서 유지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는. 그게 또 이제 중혁 월드죠. 네. 월요일 아침 현재 시각 오전 9시 31분 윤영화의 데일리 토픽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한강다리를 폭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폭파하시라고. 신고 안 해요, 저?
여기서가 문제야? 정치 의리가는데? 나 이거 일생일대 기회인 것 같아. 통화를 아예 생방으로 가져버려. 여보세요, 들리십니까? 바로 사람 하나만 불러주세요. 대통령이요. 지금부터 뉴스 시작하고 화면 밖으로 나가면 무조건 터져요. 아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직도 내가 우습죠. 당신이 죽이는 거야. 내가 죽여주겠다고! 시청자 여러분, 이 뉴스를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더 트레일러 라이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두 편의 영화의 또 공통점 중에 가장 큰 공통점 중에 하나는 네. 하정우 씨 주연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가 또 하정우 씨는 단독으로 또 주제를 저희가 다룬 적이 있었지만 네, 김병호 감독 영화에 하정우 배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텐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텐션을 약간이라도 좀 무마해 줄 수 있는 배우가 필요하고 약간 능청스러운 연기가 필요한데 네. 그런 면에서 하정우 씨가 참 좋은 연기를 통해서 그 텐션을 유지해내는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이 영화에서 하정우 씨는 뛰어난 연기자지만 뭐라고 할까요? 스스로도 사실 연기에 관해서 약간 도전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일단 한 배우의 비중이 정말 이렇게 큰 영화가 드물 정도이고요. 외국 영화 중에 작년에 더 길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약간 비슷한 느낌이 저희가 또 상을 하나 드렸었죠. 그랬었죠. 그리고 또 연기의 대부분이 다 앉아서 하는 연기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항상 방송국 안에 있다시피 해서 사실상 1인 단독 주인공으로서 비중이 압도적인 그런 연기를 하고 있죠. 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 연기의 방식에 관한 문제인데 이 영화 속에서 사실상 단독 주인공인데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그 모든 사건을 이 사람이 겪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배우는 사실 일반적으로 액션을 통해서 연기를 하게 되는데 이 영화 속에서의 하정우 씨 연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리액션이에요.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우리 관객이 즐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영화 속에서 하정우 씨의 상대 역은 플롯 같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플롯은 작용을 하고 그 플롯에 따라서 배우는 리액션으로 연기를 하는 그런 액션과 리액션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네. 사실은 배우의 연기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부분이 많죠. 리액션 중에서도 두 개가 결합된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앵커이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 서면 공식적인 언어를 해야 됩니다. 그쵸. 그러다 갑자기 카메라를 꺼지면 네. 비공식적인 사적인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갑자기 네. 공식적으로 그 테러범한테 진작 얘기를 하다가 딱 끊기면 아저씨 나한테 왜 이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그 두 개를 넘나드는 역할을 하정우 씨가 굉장히 뛰어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연기 디테일에 관한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이 인물이 얼마나 조심스럽기도 하고 야비하기도 하고 이기적이기도 하고 이런 걸 다 보여주는 초반에 설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수를 그대로 잡았구나. 내가 이거를 잘 해결을 하면 다시 지금 문제를 일으킨 상황에서 복귀할 수 있겠구나 방송에.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국장하고 통화를 하는 장면을 보면 화장실에서 그 얘기를 할 때 일일이 그 변기 칸을 다 열어보죠. 손으로. 통화를 하면서. 그 이유는 이제 누가 엿들으면 안 되니까. 그런 디테일이라든지. 너무 그다음에 익숙하거지 이 사람한테는. 그렇죠. 딱 몸을 벤 거죠. 네. 열어보는 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열어본다든지 그 직후에 이제 머리 스타일을 만지면서 통화를 계속 이어간다든지 이런 디테일 같은 걸 보면 사실은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 그 인물은 그럴 법한 훌륭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저는 하정우 씨의 대사 중에 이 사람을 이런 대사를 준다는 것은 이 사람을 장사꾼으로 느끼게 만드는 거구나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딴 데 가면 이렇게 해주는 데 없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뭐 세일즈맨들이 네, 세일즈맨들이 뭘 팔 때 이렇게 하는 건데 테러범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대사를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약간 달고 다른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터트린다고 했죠. 네, 알겠습니다. 딴 데 알아봤자 사정 봐준 데 없어요. 네, 그 돈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액수 딱 맞춰 드린다니까. 플러스 자기 발언할 기회까지. 테러범 목소리 편집 없이 생방송으로 내보내는데 절대 없어요. 다 방송이 우선이지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니까. 우린 달라요. 우리 실컷 욕도 하고 시원하게 얘기하고 그럽시다. 제가 잘 도와드릴게. 예? 자, 이제 우리 가야 될 시간이에요. 자, 이제 더 이상 넘어가면 이 전화 메리트 없어. 알았어요. 입금됐으니까 시작하세요. 아, 이제 줬다고? 시청률만 확실히 올려. 그럼 넌 내일부터 9시 뉴스 간다. 자, 어쨌건 이 영화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도 사실은 100분도 안 되는 그런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동력을 꺼트리지 않고 끝까지 질주하다가 마지막 순간도 화려하게 그러면서도 끝나는 영화 같잖아요. 굉장히 강렬한 라스트 씬을 가지고. 저 이 영화 엔딩 너무 좋아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이 감독님의 영화에서
느껴지는 묘한 부분이 있는데요. 뭔가는 꼭 빠져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더 테러 라이브에서 뭐가 빠져 있는가? 일반 시민들의 맞아요. 관점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큰 사고가 나고 뉴스에서 이렇게 막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일반 사람들은 시민들은 보통 어떻게 리액션을 하는지 어떤 태도로 이걸 바라보는지가 뭐 한두 장면 나오기만 했는데 그런 장면이 딱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말인즉슨 관객들을 그 자리에 앉히겠다라는 감독의 태도이고 정말 우리가 거기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연출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결국 범인의 사연도 나오고 주인공의 사연도 나오긴 하지만 그 외의 인물들의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저까지를 최대한다, 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장소가 방송국 안에서 제한되어 있지만 방송국 안에서도 이 인물의 고립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방송 자체를 그렇게 하려면 주인공은 스튜디오 안에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고 스태프들은 유리창으로 격리된 바깥쪽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그 안에서도 이제 고립감 같은 것을 표현을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자신의 전처인 그 기자가 마포대교에서 리포트를 할 때 두 사람과의 어떤 대화라든지 이런 장면들도 사실은 굉장히 영리하고도 힘이 진진하게 짜여진 부분들인 거죠. 지가 몇 년 차인데 저길 가. 밑에 사스마리 애들도 많은데 귀엽고 자기가 가겠대. 나도 쟤 이제 어떻게 못한다. 저 독해가지고. 어차피 저거린 김 다 빠져서 쓸 일도 김경호 없어. 감독의 주인공을 이제 두 편 다 이제 화정우 씨가 하고 있는데 이 인물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보다 좀 덜 좋은 인간들이에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더 테러 라이브에 등장하는 이 인물은 사실 한 중반부까지는 굉장히 밉살스러워서 이 관객 입장에서 쉽게 이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뒷부분에 가서 달라지는 측면들도 있고 어쨌건 이 인물이 윤영아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압도적인 어떤 극 중에서 비중이 있는데 당신이 부모야? 윤영아 씨,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 사람 죽입시다. 보자 하니까 내가 말이야 그만큼 기회를 주고 설득을 했는데. 죽이고 내가 10분 더 줄게요. 그게 낫잖아. 어이 박노규, 내가 너 분명히 잡는다. 잡아서 네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내가 죽인다고요. 내가 죽인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죽인다고. 주인공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한테 이입을 해서 응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살아남고 문제를 잘 해결하고 싶게 만드는. 근데 그 사람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를 보다 보면 후반부에 가면 사실은 비판의 대상이기도 하거든요. 이 인물이.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관객을 그 인물에게 굉장히 강렬하게 투사시키지만 그 인물 자체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만들지 않고 입체적으로 만들어내로 인해서 굉장히 어떤 복잡한 이야기들이 그런 감정들을 끌어내는 네, 그런 아주 단일한 프로세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결함 있는 주인공이 어떻게 우리에게 감정이입을 끌어내는가에 대한 아주 좋은 예시인 것 같고요. 제보를 입수해서 조금 전 이를 보도하던 도중에 윤영아 씨에게 직접 사실을 확인하라는 박노규 씨의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주인공을 다루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그게 굉장히 신선하다는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네. 이쯤 되면 이 장르 영화에서 이 인물이 강력하게 반격하는 장면들이 있게 마련인데 네. 이 영화에서는 사실상 거기에 해당하는 강력한 반격이 영화 속에서는 그렇게 등장한다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인물이 초반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고도 안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인물을 타고 가는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풍성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이름이 영화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영화라는 이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화를 보는 감독의 관하고도 좀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연결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이 감독님이 이응하고 히읗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작품이 에이헵이잖아요. 이응 히읗을 좋아해서 이렇게 제목을 이름을 지으신 게 아닌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뭐 재밌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저도 역시 한마디 거둔다면 두 번째 주인공 이름은 에이헵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에이헵은 성경의 아합 왕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구약 정서의 폭군 이름인데 그 이름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비딕에서 온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모비딕의 그 주인공인 에이헵은 좋은 인물이 아니잖아요. 네. 집념이 강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우에 따라서는 보기에는 굉장히 악독할 수도 하고 볼 수도 있는 인물인데 고래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네. 모든 선원을 죽였던 네. 그런 인물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주인공을 만들어 나가는 김병훈 감독의 어떤 착점들이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하죠. 사실은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 당시 제가 개인적으로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한 중반까지 감독이 이제 영화적인 테크닉이 상당히 뛰어나니까
이렇게 테크닉으로 우리를 쥐었다가 놓았다 하면서 끝까지 끌고 가는 굉장히 재밌는 장르 영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죠. 네. 근데 후반부까지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영화가 생각보다 훨씬 더 뜨거운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영화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권력자들, 힘을 가진 자들에 대한 어떤 계급적인 분노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계급적인 분노를 이 영화처럼 강렬하게 발산하는 영화도 사실은 드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뜨거운 영화였구나. 다 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사과해야 될 사람에게 이렇게 묻는 영화인데 많은 시민들이 정치권이나 어떤 권력자들을 향해서 왜 우리한테 사과하지 않고 뻔뻔하게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가라고 물어보는 것을 영화로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과해야 될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전직 비리 대통령이었던 어떤 사람들이 한 번도 우리에게 진심으로 그냥 미안합니다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 질문을 아주 길게 강렬하게 뜨겁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또 하나 장르 영화적인 세팅이 있으니까 결국 마지막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데 그 마지막조차도 그런 강렬한 어떤 접전에서 폭발하듯이 영화가 끝나는 그런 또 강렬함을 갖고 있었죠. 제가 한국 영화 보면서 이야기의 전개나 시작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도전적이지만 마무리에 있어서 좀 안주한다는 느낌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많죠.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구를 지켜라를 봤을 때 와 이런 결말도 이런 엔딩도 가능하구나라는 굉장히 좋은 굉장히 엔딩이죠. 신선한 네. 그 느낌이었잖아요. 이 더 테러 라이브 역시 한국에서 이렇게 결말을 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